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굽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깼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그룹 회장 강도준의 저택 다이닝룸은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 식탁의 상석에는 강도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오른쪽에는 이 집의 안주인인 이수아가 아닌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여배우이자 강도준의 첫사랑인 한미주였다. 수아는 그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접시 위에 놓인 스테이크를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다. 도준은 아내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하며 오직 미주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칼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질 만큼 식사 자리는 고통스러웠고 수아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 한 모금조차 모래알처럼 거칠게 느껴졌다. 한미주는 붉은 와인 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도준을 향해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오만함이 서려 있었고 수아를 향한 조롱이 은밀하게 담겨 있었다. 도준은 미주가 좋아하는 부위를 직접 썰어 그녀의 접시에 올려주었고 그 모습은 수아의 심장을 날카로운 빗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결혼 3년 동안 도준은 단 한 번도 수아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거나 다정한 손길을 건넨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업가였으며 집안에서도 그 차가운 가면을 벗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다른 여자 앞에서 보여주는 저 다정함은 도준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수아에게만 잔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었다. 수아는 식탁 아래로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이야말로 임신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타이밍은 최악이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수아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여보,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도준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도준은 나이프를 내려놓지 않은 채 시선조차 주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다. 식사 중에 잡담은 삼가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미주가 과장된 몸짓으로 입을 가리며 끼어들었다. 어머, 도준 씨 너무 그러지 마요. 수아 씨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본데 들어나 봐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미주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수아를 무시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도준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수아를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아닌 귀찮음만이 가득했다.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해. 지금은 미주가 오랜만에 귀국해서 예민한 상태니까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식사나 마저 해. 수아의 손이 식탁볼을 꽉 움켜쥐어 하얗게 질려갔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것보다 첫사랑의 기분이나 컨디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집은 수아의 신혼집이자 그녀가 갖고 온 공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미주는 뻔뻔하게도 도준의 팔에 손을 올리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도준 씨. 역시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당신밖에 없어. 사실 호텔에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옛날 사고 기억 때문에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도준은 미주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낮은 목소리로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좋아. 게스트룸은 불편할 테니 내 방 옆에 있는 서재를 개조해서 쓰도록 해. 필요한 건 집사에게 말해두었으니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야. 도준의 말은 수아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상의 한마디 없이 내연녀를 집으로 들이는 것도 모자라 안방 바로 옆방을 내어주겠다는 것은 아내인 수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처사였다.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거슬리는 소음을 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수아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높아졌다. 도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아를 싸늘하게 응시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내 결정에 토를 달 자격이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네가 누리는 모든 것, 이 집에서 숨쉬는 공기조차 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잊었나 보군. 도준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냉혹했고 수아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미주는 그 광경을 즐기듯 묘한 미소를 띠며 와인을 한 모금 삼켰다. 수아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들 앞에서 우는 모습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실례하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수아는 도망치듯 다이닝 룸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미주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수아 씨가 많이 예민하신가 봐요. 제가 와서 불편하신 건가? 그리고 도준의 무심한 대답이 이어졌다. 신경 쓸 것 없어. 원래 저런 여자야.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사람이지. 그 말은 수아의 가슴에 채기를 박았다. 복도를 걸어가며 수아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화려한 장식품들과 고가의 예술 작품들이 진열된 복도는 마치 차가운 감옥처럼 그녀를 조여왔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축복받아야 할 생명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침실로 돌아온 수아는 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서랍을 열어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흐릿한 눈물 너머로 보였다. 도준과의 결혼은 태양그룹과 수아의 집안인 중견 건설사 간의 정략적인 결합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처음 도준을 보았을 때부터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고독함을 자신이 감싸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촉망받던 주얼리 디자이너로서의 꿈도 접고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도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수아를 사업 파트너의 딸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고 이제는 과거의 연인을 불러들여 수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에는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수아의 귓가를 울렸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수아는 물을 마시기 위해 방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서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준의 서재였다.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던 수아는 열린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도준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미주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수아 씨가 오해하면 어떡해? 미주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애초에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야. 너를 떠나보낸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이제 다시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수아의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그가 수아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수아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도준이 후회하고 있는 것은 미주를 떠나보낸 것뿐만이 아니었다. 수아와의 결혼 자체를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뱃속의 아이는, 이 아이는 도준에게 짐이자 실수의 결과물일 뿐일까?
수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맹목적으로 매달려왔던 희망이라는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랑을 구걸하는 여자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엄마가 되어야 했다. 이곳에 머문다면 아이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인질이 되거나 미주의 계략에 희생될 것이 분명했다. 수아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이전에 없던 단호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방으로 돌아온 수아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결혼 전 유학 시절에 쓰던 가방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옷들과 보석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것들은 도준이 사준 껍데기에 불과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결혼 전에 디자인했던 스케치북들과 숨겨두었던 비상금 통장, 그리고 신분증만을 챙겼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와 펜을 집어들었다. 이혼 신고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지만 차마 내밀지 못했던 서류였다. 망설임 없이 펜을 움직여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했다. 강도준, 당신이 원하던 자유를 줄게. 하지만 내 아이와 나의 미래는 당신 것이 아니야. 수아는 반지를 빼서 서류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성이 밤 공기를 갈랐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다. 수아는 짐을 챙겨 들고 방문을 나섰다. 도준과 미주가 잠들어 있을 시간 저택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녀는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을 잠시 쳐다보았다. 사진 속의 도준은 웃지 않고 있었고 수아만이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어리석었던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와 빗물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다.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 그녀는 정문을 빠져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을 걸어가며 수아는 다짐했다. 다시는 이 차가운 지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는 약하고 어리석은 아내가 아닌 그가 감히 쳐다보지 못할 만큼 높고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빗줄기는 수아의 가녀린 몸을 무자비하게 때렸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그녀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저택을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고 마치 세상 전체가 그녀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임신 초기라 예민해진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며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겨오는 통증에 수아는 식은땀을 흘렸다.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수아는 젖은 아스팔트 위로 힘없이 주저앉았고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마지막으로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눅눅한 습기와 고급 방향제 향이 섞인 냄새가 맴돌았다.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강도준의 저택 침실이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도준이 성큼성큼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걱정이 아닌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수아를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고 그 위압적인 태도는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 거야. 새벽에 경비원에게 엎혀 들어오는 꼴이라니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도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위협적이었고 수아는 그 차가운 질책에 심장이 조여드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창백한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도준에게 수아의 가출 시도는 그저 반항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유치한 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수아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묻지도 않았고 그녀의 창백한 안색이나 젖은 머리카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때의 열린 문틈으로 한미주가 조심스런 표정을 연기하며 들어왔고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어머, 도준 씨,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수아 씨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열이 심하던데 일단 몸부터 추스르게 해요. 미주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수아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도주는 미주를 보자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괜히 병자 수발 들다가 당신까지 아프면 어떡해? 나가서 쉬어. 도준의 이중적인 태도는 수아에게 더 큰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제발 나가주세요. 두 사람 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부의 의지는 단호했다. 도주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수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나가라고. 지금 이 방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당분간 외출 금지야. 몸 관리 똑바로 하고 쥐 죽은 듯이 있어. 또다시 이런 소란을 피우면 그땐 정말 참지 않을 거야. 그는 경고를 남기고 미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방을 나갔고 닫힌 문 너머로 미주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아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도망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다시 지옥으로 끌려왔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다. 수아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따뜻한 물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한미주의 악의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수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2층 복도로 나왔는데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도주는 회사로 출근했고 사용인들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다. 수아가 계단을 내려가려 할 때 뒤에서 미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몸은 좀 괜찮아요. 어제는 정말 대단하던데. 미주는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고 계단 난간에 기대어 수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아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미주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준 씨가 당신한테 질렸다고 하더군요. 짐 싸서 나갔다면서 왜 다시 기어들어왔어요? 자존심도 없나? 미주의 도발적인 말에 수아는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았다. 비켜요. 당신과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수아의 당당한 태도에 미주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미주는 수아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주제 파악 좀 해. 도준 씨는 내 거야. 네가 아무리 버텨봤자 그 사람은 널 여자로 보지 않아. 넌 그냥 기업 간의 거래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수아는 미주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도준 씨와 내가 해결할 문제예요.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 분탕질 치는 건 그만하시죠. 수아가 계단을 내려가려 발을 내딛는 순간 미주의 눈에 섬뜩한 광기가 스쳤다. 미주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스스로 계단 아래로 몸을 던지는 시벽을 했다. 그래약 도와줘요, 도준 씨. 미주의 몸이 계단을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때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일찍 귀가한 도준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미주가 도준의 귀가 시간을 미리 알고 꾸민 치밀한 연극이었다. 도준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미주를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고 계단 위에 멍하니 서 있는 수아를 올려다보았다. 미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도준의 옷자락을 잡으며 울먹였다. 도준 씨, 제가 잘못했어요.
수아 씨한테 나가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자기 저를 밀어서 도준의 눈빛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미주를 안아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와 수아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수아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너란 여자가 이렇게 끔찍한 인간인 줄은 몰랐군. 어떻게 사람을 계단에서 밀어 질투해 눈이 멀어 살인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도준의 고함 소리가 저택을 울렸고 수아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제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혼자서. 수아가 변명하려 했지만 도준은 듣지 않았다. 닥쳐.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네가 그 위에 서 있는 걸. 미주가 다치기라도 하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 도준은 미주를 안고 급히 밖으로 나갔고 수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뺨의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이 더 컸다.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랫배에 격렬한 통증이 찾아왔다. 수아는 비틀거하며 난간을 잡았지만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다리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아가 안 돼. 수아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도준이 자신을 한 번이라도 돌아봐 주기를 바랐지만 닫힌 현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수아는 홀로 고통 속에 남겨졌다. 얼마 후 사용인에 의해 발견된 수아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하열이 심해서 위험할 뻔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한 번만 더 이런 쇼크를 받으면 유산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에 수아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뼈저린 현실을 깨달았다. 도준은 미주를 데리고 갔을 뿐 자신의 안위 따위는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는 수아가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아이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도준과 미주가 있는 그곳은 가정이 아니라 아이와 자신을 죽이는 지옥이었다. 수아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다.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병실을 나섰다. 다행히 도준의 비서나 경호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미주가 있는 VIP 병동에 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수아는 병원 로비의 공중전화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아는 억누르던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선생님 저예요, 수아.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떠나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전화를 끊은 수아는 병원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안에는 도준을 향한 미련 대신 서슬퍼런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도준이 미주의 검사 결과를 듣고 안심하며 수아의 소식을 뒤늦게 찾았을 때 수아의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피 묻은 환자복과 함께 찢어진 이혼 신고서, 그리고 결혼 반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도준은 반지를 집어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수아가 또다시 떼를 쓰며 어딘가로 숨었을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번에는 그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리창에 비친 도준의 얼굴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마치 수아의 마지막 울음소리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이수아, 네가 감히 나를 떠나. 도주는 반지를 주먹 쥐며 낮게 읊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실감이 묻어나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소란스러운 며칠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강도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는 낯선 적막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평소라면 은은하게 켜져 있었을 복도의 조명은 차갑게 꺼져 있었고 그를 맞이하러 나오던 사용인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집안은 마치 주인이 떠난 폐가처럼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미주가 입원한 병실에서 그녀의 투정을 받아주느라 지칠 대로 지친 도주는 그저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2층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지만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텅 빈 공간은 그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수아가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그저 그녀가 친정으로 도망쳤거나 호텔 같은 곳에 숨어서 시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볍게 넘겨짚고 있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선 도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와 그 위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협탁이었다. 평소 수아가 앉아서 책을 읽거나 술을 놓던 창가 의자는 비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그녀가 즐겨 쓰던 은은한 라벤더 향 대신 건조하고 차가운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도주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하얀 봉투와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은 그가 수아에게 끼워주었던 결혼 반지였고 그 옆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작성된 이혼 신고서가 놓여 있었다. 도주는 반지를 집어들었는데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을 찌르는 듯했고 서류에 선명하게 찍힌 수아의 도장을 보는 순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감히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혼을 요구해. 도주는 서류를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수아의 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고 몇 번을 다시 걸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수아는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것이 분명했으며 이는 도준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는 옷장을 거칠게 열어 젖혔는데 화려한 명품 드레스와 가방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수아가 평소 즐겨 입던 수수한 옷들과 개인적인 물품들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도주는 텅 빈 옷걸이를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수아가 자신의 돈이나 배경을 노리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태양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자리도 그가 선물한 부귀 영화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났으며 오직 자신의 존엄성만을 챙겨 이 집을 나선 것이었다. 도주는 침대에 걸터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준을 괴롭히는 것은 분노보다는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수아의 부재였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냉장고에는 항상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해독 주스가 없었고 늦은 밤 서재에서 일을 할 때면 조용히 들어와 찻잔을 놓고 가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도주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누려왔던 편안함이 수아에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도주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움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넓은 저택은 이제 그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아무리 보일러를 높여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다. 도주는 독한 위스키를 잔에 가득 채워 단숨에 들이켰지만 술기운조차 이 지독한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다음날 아침 도주는 태란 눈으로 서재에 앉아 있었는데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김 실장은 도준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자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인물로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한미주 씨에 대한 뒷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침통했다. 도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받아들었는데 사실 그는 미주가 돌아온 직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사를 지시해 두었었다. 하지만 미주에 대한 예정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던 차였다. 도준이 서류 봉투를 뜯어 내용을 훑어내려가기 시작하자 그의 표정은 점점 경악과 충격으로 일그러졌고 손에 쥔 종이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보고서에는 도준이 알고 있던 한미주와는 전혀 다른 여자의 추악한 실체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미주가 도준을 떠났던 이유는 유학이나 병 때문이 아니라 당시 더 부유한 재벌 2세와 눈이 맞아 도피했던 것이었으며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도박 빚에 시달리자 다시 도준을 타깃으로 삼고 접근한 것이었다. 또한 그녀가 앓고 있다던 불치병은 조작된 진단서였으며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의료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첨부된 사진들과 녹취록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가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틋하게 간직해온 추억들은 모두 미주의 철저한 계산과 연기 속에서 노란한 결과물이었으며 그는 그 거짓에 속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며칠 전 계단 사고에 대한 CCTV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이었다. 보안팀이 확보한 영상에는 수아가 미주를 밀기는커녕 오히려 거리를 두고 서 있었고 미주가 스스로 난간을 잡고 몸을 던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도주는 영상을 보는 내내 숨을 쉴 수 없었는데 화면 속에서 수아는 억울함을 호소할 새도 없이 자신의 손에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날 수아가 흘렸던 피와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이 도준의 뇌리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믿지 않고 사기꾼 내연녀의 말만 듣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끔찍한 자기 혐오를 느꼈다. 도준은 책상 위의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서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만 김 실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도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가 흐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아가 병원에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눈빛은 원망이 아닌 체념이었다. 그녀는 이미 도준에게서 마음을 거두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며 도준은 자신의 오만함으로 그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차버린 셈이었다. 미주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큰 고통은 수아에 대한 미안함과 뒤늦은 후회였다.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쓰레기였고 자신이 쓰레기 취급했던 것이 진짜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빈둥지는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고 수아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도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김 실장의 멱살을 잡듯 다가갔다. 당장 찾아. 이수아,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내란 말이야.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데려와.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김 실장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미 인력을 총동원하여 수색 중입니다만 사모님께서 작정하고 숨으신 듯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국 기록도 없고 카드 사용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현금만 사용하여 이동하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김 실장을 놓아주었다. 수아는 똑똑한 여자였다. 그녀가 마음먹고 숨는다면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도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일까. 그 생각에 미치자 도준의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아팠다.
그날 밤 도주는 병원으로 달려가 한미주를 끌어내다시피 퇴원시켰다. 영문도 모르고 내쫓기게 된 미주는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도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경호원들에게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한국 땅에서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 도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차가웠다. 미주는 그제야 모든 것이 들통났음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굳게 닫힌 차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도준은 차 안에서 멀어지는 병원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미주를 처단한다고 해서 수아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았고 깨어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철저히 혼자였고 그 고독은 그가 자초한 형벌이었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 도주는 수아의 베개를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다.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녀의 샴푸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강한 척, 냉정한 척 살아왔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었다. 수아는 그런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유일한 안식처였으나 그는 그것을 제 발로 걷어차 버렸다. 수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는 대답이 없었고 밤은 깊어만 갔다. 도주는 밤새도록 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하지만 날이 밝아와도 그의 곁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가 되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지옥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기억과 싸우는 것임을. 며칠 후 도주는 수아의 본가를 찾아가 장인 장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남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 없는 오만한 그가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수아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차가운 표정으로 도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네가 내 딸을 죽인 거나 다름없네. 우리 수아는 자네와 연을 끊고 싶어 하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오는 길, 도준은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며 오열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도준은 맹세했다. 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수아를 찾아내어 용서를 빌겠다고. 설령 그녀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평생 그녀의 곁을 맴돌며 속죄하겠다고. 그것만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수아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도주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회사 업무에만 매달렸다. 태양그룹은 날로 번창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도준의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매일 밤 텅 빈 집에 돌아와 수아의 사진을 보며 대화 없는 독백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가끔 길에서 수아와 비슷한 뒷모습을 볼 때면 미친 듯이 달려가 확인하고는 허탈함에 주저앉곤 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도준의 마음속 상처는 굳은 살이 되어 박혔지만 수아를 향한 그리움은 오히려 더 짙어져만 갔다. 그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 기적처럼 그녀가 다시 나타나 주기를. 그리고 그 기적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충격적인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또 2번의 해가 지나는 동안 강도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 창가에 선 도준은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마치 감정이 제거된 기계처럼 오직 회사를 키우는 일에만 미친 듯이 몰두해왔다. 사람들은 태양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칭송했지만 정작 그 성과를 일궈낸 도준의 내면은 황폐한 사막과도 같았다. 수아가 떠난 후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수면제 없이는 밤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미주는 이미 오래전 연예계에서 매장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도준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수아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죄책감만이 가시덩굴처럼 얽혀 그를 조여오고 있었다. 오늘 밤은 태양그룹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봉착한 태양그룹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글로벌 투자 기업 스텔라 인베스트먼트와의 합작 투자를 기념하는 자리였다. 스텔라 인베스트먼트는 베일에 쌓인 신비주의 기업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알짜배기 기업들을 사들이며 급부상하고 있었다. 도준은 이번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주주들의 동요를 잠재우고 그룹의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날카로워진 턱선은 예민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아가 곁에 있었다면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었을 텐데 도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재킷을 걸쳐 입고 파티장으로 향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고 화려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도준이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고 그는 익숙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아직 도착하지 않은 스텔라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지부 대표에게 쏠려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대표는 젊은 여성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겸비한 철의 여인이라고 했다. 도준은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함을 감추려 애썼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자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며 장내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한 가운데 또각또각하는 경쾌한 구두 굽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다. 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짙은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검은색 재킷을 걸쳐 우아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머리카락은 세련되게 넘겨져 있었고 붉은 입술과 도도한 눈빛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도준은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도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ඈ는 것만 같았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저 여자는 분명 이수아였다. 도준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아내 수아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여자는 그가 기억하던 수줍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2년 전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던 유약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여왕이 서 있었다. 도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수아. 입술이 달싹거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맴돌았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도준의 시야에는 오직 수아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준과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도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아의 눈빛에는 도준을 향한 그리움이나 반가움은커녕
차가운 경멸과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도준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의 곁으로 수행 비서들이 따라붙었고 그녀는 도준을 스쳐 지나가며 단상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선 그녀가 입을 열자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안녕하십니까. 스텔라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지부 대표 이스텔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태양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준이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낮고 단단했다. 이스텔라.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내놓은 새로운 이름이었다. 도준은 멍하니 단상 위에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알던 이수아는 그날 밤 빗속에서 죽었고 그 재 속에서 이스텔라라는 불사조가 태어난 것이 분명했다. 연설이 끝나고 그녀가 단상을 내려오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건넸다. 도준은 그 인파를 헤치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도준의 서슬퍼런 눈빛에 멈칫했다. 도준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다 멈칫하고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수아, 당신 살아있었어. 도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스텔라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도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강도준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군요. 저는 스텔라 리입니다. 그녀의 태연한 거짓말에 도준은 말문이 막혔다. 처음 본다고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어. 우리가 부부였던 시간을 어떻게 회장님 공과 사는 구분해 주시죠. 오늘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인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스텔라는 차갑게 말을 자르며 도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청하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 대신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그녀가 정말로 남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김 실장이 다가와 도준에게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보는 눈이 많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준은 이를 악물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스텔라는 도준을 비웃듯 짧게 목례를 하고는 유유히 다른 투자자들에게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도준의 가슴은 난도질당한 듯 쓰라렸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도준은 답답한 마음에 테라스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왔다. 하지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척한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도준은 난간을 움켜쥐며 괴로워했다. 그때 테라스와 연결된 프라이빗 룸 쪽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이끌린 도준이 고개를 돌리자 유리창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금 전까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스텔라가 소파에 앉아 한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도준이 결혼 초기에 보았던 그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미소 그대로였다. 도준은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갔다. 아이는 갓 걸음마를 뗀 듯한 남자아이였다. 뽀얀 피부와 큰 눈망울이 수아를 쏙 빼닮았지만 오똑한 코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는 누군가를 강하게 연상시켰다. 도준은 숨을 들이켰다.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아이의 성장 상태를 가늠해 보았을 때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그날 밤 수아가 빗속으로 사라질 때 뱃속에 품고 있었던 그 아이가 살아있었던 것이다. 도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내 아들이다. 저 아이는 내 핏줄이야. 벅차오르는 감동과 함께 엄청난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곁에 없었고 아이가 첫걸음을 뗄 때도 함께하지 못했다.
아비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신이 지금 저 행복한 모자지간을 바라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때 아이가 무언가를 가리키며 페르르 웃었고 스텔라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우리 민준이 엄마가 일 끝내고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민준이라는 이름이 도준의 가슴에 콕 박혔다. 도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테라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인기척을 느낀 스텔라가 고개를 들었고 도준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사적인 공간에 함부로 침입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스텔라의 목소리는 다시금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 도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 내 아들 맞지? 수아, 네가 임신했던 그 아이잖아. 도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스텔라는 코웃음을 치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착각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회장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제 이름은 스텔라입니다. 한 번만 더 헛소리를 하시면 경호를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도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을 속일 순 없어. 나와 똑같이 생겼어. 수아,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아이와 당신 곁에 있게 해줘. 도준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하자 스텔라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도준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에게 기회라는 게 있었나요? 당신은 이미 당신 손으로 모든 기회를 부수어 버렸어요. 2년 전 그 비오던 밤, 당신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당신이 나를 밀쳐내고 그 여자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스텔라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도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내 사업 파트너로서의 강도준 회장님은 환영하지만 내 아이의 아빠로서의 강도준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사적인 일로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 제 아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태양그룹 전체를 무너뜨려서라도 당신을 파멸시키겠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도준을 상대할 충분한 힘과 자본이 있었다. 스텔라가 나가고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도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얼마나 큰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얼마나 야속한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눈앞에 아른거려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내친 아내와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수아가 아무리 그를 밀어내고 증오한다 해도 그에게는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 어떻게든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아이에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태양그룹을 포기하는 일이 되더라도 도준은 상관없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과거의 오만한 강도준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회장실로 한 통의 서류가 배달되었다. 그것은 스텔라 인베스트먼트가 제시한 투자 조건 계약서였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았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지만 마지막 장에 명시된 특약 조항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태양그룹의 경영권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며 투자자인 스텔라 인베스트먼트가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사실상 회사를 넘기라는 것과 다름없는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였다. 수아는 도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도주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하는 복수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아.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도주는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을 호출했다. 오늘부터 내 스케줄을 전면 조정해. 스텔라 인베스트먼트와의 회의는 무조건 내가 직접 참석한다. 그리고 유아용품 매장을 알아봐줘. 최고급으로. 김 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도준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수아, 네가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는다 해도 나는 그 지옥 불 속에서 너를 기다릴 거야. 네 얼어붙은 마음이 녹을 때까지. 전쟁은 선포되었고 도준은 패배가 예정된 싸움터로 기꺼이 발을 내디뎠다. 사랑을 되찾기 위한 아니 용서받기 위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태양그룹과 스텔라 인베스트먼트의 합작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강도준의 하루는 철저하게 이수와 즉 스텔라리의 일정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준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마치 말단 직원처럼 스텔라가 요구하는 모든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과 무리한 요구를 묵묵히 받아내야만 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임원들은 도준이 스텔라의 냉혹한 독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도준은 자존심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버린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스텔라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호통을 쳐도 묵묵히 주워 담았고 터무니없는 수정사항을 요구해도 밤을 새워 완벽하게 처리해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회사를 살리기 위한 비굴함이 아니라 과거 오만했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자 수아에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속죄의 몸부림이었다. 도준은 업무 외적인 시간에도 수아와 민준의 곁을 맴돌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짝사랑과도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수아의 사무실로 최고급 꽃과 민준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보냈지만 그것들은 포장조차 뜯기지 않은 채 반송되거나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일쑤였다. 수아는 도준의 호의를 철저히 무시했고 그가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할 때마다 비서실을 통해 차갑게 거절했다. 그러나 도준은 포기하지 않고 민준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를 서성거리며 멀리서나마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몇 시간이고 기다렸다. 어느 날 하원 시간에 맞춰 나온 민준이 도준을 발견하고 해맑게 웃으며 아저씨라고 부르며 달려오려 했을 때 도준의 가슴은 벅차오름과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빠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수아가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도준을 노려보며 그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수아는 아이를 차에 태운 뒤 도준에게 다가와 싸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는데 그 말은 비수처럼 도준의 가슴에 꽂혔다. 당신이 돈으로 사온 장난감 따위 우리 민준이에게는 필요 없어요. 아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라는 사실을 아이가 알게 되는 게 내겐 가장 큰 끔찍한 악몽이니까. 도준은 그녀의 독설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과거에 자신이 수아의 임신 사실을 외면하고 다른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그녀를 내쳤던 그 잔인한 기억이 족쇄처럼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준은 멀어져가는 수아의 차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날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이제 빈손으로 바닥부터 시작해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성벽을 하나하나 허물어야만 했다. 한편 강도준에게 버림받고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한미주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옥탑방에서
술과 도박에 찌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보내고 있었고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쥐뿔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편의점 앞 TV 뉴스에서 스텔라리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이수아와 그 곁에 서 있는 강도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화면 속의 수아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당당했으며 도준은 그런 그녀를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미주의 눈에 핏발이 서며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증오가 끌어올랐다. 내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저 여자는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내 남자를 다시 차지하려 하다니. 미주는 자신의 몰락이 모두 수아 탓이라고 왜곡된 망상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미주는 며칠 동안 수아와 도준의 동선을 미친 사람처럼 집요하게 스토킹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아에게 민준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미주는 단번에 그 아이가 도준의 핏줄임을 직감했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민준은 복수의 도구이자 인생 역전을 위한 마지막 로또 복권처럼 보였다. 도준이 저 아이에게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안 미주는 아이를 납치하여 막대한 몸값을 뜯어내고 수아를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만들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것은 없었고 미주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흉기를 품에 숨기고 수아와 민준이 자주 가는 키즈 카페가 있는 복합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 잠입하여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았다. 주말 오후 쇼핑몰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지하 주차장의 구석진 구역은 비교적 한산했고 수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도준은 이날도 어김없이 수아 몰래 경호 차량을 대동하고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르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있었다. 수아가 차문을 열고 민준을 카시트에 태우려는 순간 기둥 뒤에 숨어있던 미주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튀어나왔다. 미주는 흉기를 휘두르며 괴성을 질렀고 순식간에 수아를 밀쳐내고 민준을 낚아채려 했다. 이수아, 죽어버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미주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란 수아는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본능적으로 민준을 감싸 안으며 비명을 질렀다.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미주는 저항하는 수아를 향해 흉기를 치켜들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도준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미주의 팔을 낚아채고 몸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도준은 미주가 수아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방어벽을 쳤고 미주는 도준을 보자 더욱 흥분하여 발악했다. 도준 씨 비켜. 저 여자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마녀라고. 미주는 횡설수설하며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렀고 도준은 그런 미주를 제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몸싸움 도중 날카로운 칼날이 도준의 옆구리를 깊게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미주를 밀쳐내고 바닥에 쓰러진 수아와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붉은 선혈이 도준의 흰 셔츠를 적시기 시작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미주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아내와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죽여버리겠어. 도준의 기세에 눌린 미주가 주춤하는 사이 뒤따라온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미주를 제압하고 바닥에 짓눌렀다. 미주는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곧이어 도착한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긴장이 풀린 도준은 그제야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졌다. 옆구리에서 솟구치는 피가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고 도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놀란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상처를 지혈하며 울먹였다. 강도준 씨 정신 차려요. 왜 그랬어요? 왜 바보같이 끼어들어서. 수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도준의 뺨을 적셨다. 도준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수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다. 당신이랑 민준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도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은 수아의 뺨에 닿지 못하고 힘없이 툭 떨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끝까지 수아와 민준을 향해 있었다. 그는 2년 전 그날 밤 수아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을 이제야 조금은 씻어낸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이 흘린 피가 수아의 상처를 덮을 수만 있다면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아는 피투성이가 된 도준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차가운 증오의 벽이 도준의 희생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도준의 눈이 천천히 감기며 세상은 암전되었지만 그의 귓가에는 수아가 애타게 부르는 자신의 이름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용서와 사랑의 목소리였다. 수술실 앞 복도는 무거운 침묵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수아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민주는 비서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수아의 옷에는 아직도 도준의 피가 붉게 묻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도준을 증오하고 그를 파멸시키는 것만이 자신의 목표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도준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워하기 위해 돌아왔지만 결국 그 미움조차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제발 살아만 주세요. 당신이 살아준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수아의 간절한 기도가 닿기를 바라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하얀 천장과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이 강도준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옆구리를 뚫고 지나가는 날카로운 통증과 온몸을 짓누르는 무기력함이었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자 침대 옆 간이 의자에 불편한 자세로 쪽잠이 든 이수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듯 수척해져 있었다. 도준은 손을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싶었지만 손끝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눈앞에 수아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 큰 기적처럼 느껴졌다. 인기척을 느낀 수아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고 도준과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며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벨을 눌러 의료진을 호출하고는 도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의료진이 들어와 분주하게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 도준은 수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장기 손상이 심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주치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도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의료진이 모두 빠져나가고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왜 그랬어요? 당신이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나요? 바보같이 왜 목숨을 걸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원망과 안도감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도준은 산소 마스크 안에서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널 2번 다시 잃고 싶지 않았어. 내 목숨보다 네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더 소중했으니까. 그 말은 도준이 지난 2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이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속죄였다. 며칠 후 도준의 상태가 호전되자 경찰이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했고 한미주는 살인 미수 및 유괴 시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도준과 수아를 저주하며 발악했지만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도준은 미주에 대한 마지막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가 만들어낸 괴물일 뿐이었고, 이제는 그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도준은 침대에 기대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몸이 회복되면 수아는 다시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가 자신을 간호해 준 것은 단지 생명의 은인에 대한 도리일 뿐 사랑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도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퇴원이 결정되던 날 수아는 민준을 데리고 병실을 찾았다. 아이는 붕대를 감은 도준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듯 수아의 뒤로 숨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도준은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상처 때문에 몸을 일으키기 힘들었다. 그때 수아가 민준의 등을 부드럽게 떠밀며 말했다. 민준아, 아저씨가 너랑 엄마를 지켜주다가 다치신 거야. 가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민준은 쭈뼛거리며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을 도준의 손 위에 올렸다. 아저씨 아파요? 호해줄까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손등에 닿는 순간 도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야, 이제 안 아파. 민준이가 호해줘서 다 나았어. 도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수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지난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준이에게서 아빠를 빼앗을 권리는 저에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보여준 희생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요. 수아의 말에 도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예전 같은 차가운 경멸은 사라져 있었다. 기회를 줄게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민준이 아빠로서 노력할 기회를요. 우리 관계는 당신 하기에 달렸어요. 그것은 도준이 감히 바랄 수도 없었던 관용이었다. 그는 맹세했다.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 그녀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다시 봄으로 바뀌었고 태양그룹의 경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도준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실무를 위임하고 자신은 회사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장직으로 물러났다. 과거의 독단적이고 냉혹했던 리더십을 버리고 소통과 상생을 강조하는 그의 변화의 임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도준은 일을 줄인 만큼의 시간을 오로지 재활치료와 가족을 위해 쏟았다. 그는 매일 아침 민준의 유치원 등원을 도맡았고 주말이면 서툰 솜씨로 김밥을 싸서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도 점차 도준을 따르기 시작했고 아저씨라는 호칭은 자연스럽게 아빠로 바뀌었다. 그 단어를 처음 듣던 날 도준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둥가둥가 해주었다. 수아 역시 스텔라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도준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변화를 지켜보며 얼어붙었던 마음의 빗장을 천천히 풀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한강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갔다. 벚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준은 민준과 함께 공을 차며 뛰어놀았고 수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책을 읽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온 도준이 물을 찾자 수아는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도준은 수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고마워. 나한테 다시 돌아와줘서.
그리고 나를 받아줘서 수아는 손을 빼지 않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고 눈빛은 따뜻했다. 도주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날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아픔은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증거가 될 것이었다. 해가 뉘엿뉘엿치고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일 때 민준이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며 양손을 내밀었다. 엄마 아빠 집에 가자, 배고파. 도준과 수아는 마주보고 웃으며 아이의 양손을 잡고 일어섰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는 뒷모습은 평범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도준은 민준의 작은 손을 꽉 잡으며 생각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발을 맞추며 나란히 걷는 것임을. 그는 이제 더 이상 후회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감사의 세레나데를 부르며 매일매일 이 소중한 행복을 지켜나갈 것이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온 봄바람이 그들의 앞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도주는 수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의 영원히.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지 않고 그녀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 확신했다.